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고대 일본의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지도입니다. 일본에는 수천여 개 섬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섬이 구주, 일본어 발음으로 쿠슈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사국, 일본어 발음으로는 시코쿠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처럼 약간 길게 늘어진 섬이 본주, 일본어 발음으로 혼슈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본주 북쪽에 북해도,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섬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역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조문 문화가 발전했었고 소바타 토기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리해서 소개가 된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말고 일본사 연구자들이 펴낸 아틀라스 일본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기록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원숭이 뼈를 가지고 묻어둔 다음에 일본의 구석기 시대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날조 사실이 발견이 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믿고 싶었습니다만 적어도 일본 학자들이 지네 나라 역사를 연구한 기록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의 국가 성립과 농경지 확대는 서쪽에 있는 구주, 즉 쿠슈의 북쪽 지방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학계에서는 일본 고대 국가의 처음 시작된 발상지가 구주 북쪽, 쿠슈 북쪽인지 혹은 현재 대판, 즉 오사카와 경도, 교토, 내량, 나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고 유물 결과라든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한반도 또는 중국과 가까운 서쪽에 있는 구주, 일본어 발음으로 쿠슈 지방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처음에 서일본 지역부터 점점점 자신의 거주 지역과 농경지를 동쪽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세기 해외 교통의 근거지가 대제부, 일본어로 다자이후라고 하는 지역인데 구주, 즉 큐슈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대체로 4세기 이후 일본의 정치적 중심지가 동쪽, 지금의 근기, 긴기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는 외의 동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외라고 하는 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4세기 경에는 대화, 즉 일본어 발음으로 야마토 정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일본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여러 나라들로 분립, 나누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에는 초창기부터 이미 기원전 7, 8세기 무렵부터 일본이 마치 통일국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는 나라시대, 나라시대뿐만 아니라 헤이안 등등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데 나라시대에는 8세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에는 8세기부터 12세기라고 하는데 현재의 경도, 일본어 발음으로 교토라고 하는 지역에 일본의 우두머리인 천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 말 무사들의 정권이 현재의 일본의 수도 동경, 도쿄 남쪽에 있는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 막부의 이름을 겸창막부, 일본어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이 지도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일본은 서쪽인 구주 큐슈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일본 역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에서 4세기부터 7세기 사이를 고분시대라고 합니다. 300년경 기내 일본어 발음으로 키나이 지역의 거대한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처럼 앞에 부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이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무덤을 전방후원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무덤은 소위 일본 애들이 인덕천왕의 무덤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무덤이 길이가 486m, 높이가 30m, 하루에 2,000명이 15년 8개월 정도 동원돼서 건축할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웬만한 황제 무덤보다도 커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과 우리나라 기록에 왜 일본이 이렇게 강대한 국가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카더라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일제가 자기네 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19세기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일부러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카더라 소식을 안 믿었는데 일본 애들이 고대 구석기 유적을 날조한 것을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무덤을 발굴을 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무덤들이 천황의 옛 조상들의 무덤, 살아있는 신의 옛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발굴하는 거를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무덤이 발굴이 돼서 이 무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견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4세기에 나오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 주술성 있는 유물들이 있다가 5세기에는 정치적인 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고분을 만들 수 있는 노동력을 국가에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힘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곧 권력의 등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도 기내 키나이 지역에 강력한 국가, 통일왕조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강력한 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한 외노국왕 금인입니다.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외노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후한의 광무제가 외노국왕에게 한 외노국왕이라고는 글자가 쓰여진 도장을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한 외노국왕의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고대 외가 중국의 속국, 조공국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이러한 도장들을 봤는데 여기 사진에서는 크게 나옵니다만 실물은 상당히 작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금으로 만든 도장이니까 금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죠. 이 도장은 일본 덕천막부, 일본어 발음은 토쿠가와 막부 시절에 발견이 되었는데 일본 학자들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국수주의적이었고 일본이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치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장이 발견된 지역이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일본에서 최초의 국가가 있었고 농경지역이 있었던 서일본 지역, 즉 구주, 큐슈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발견이 되면서 일본의 고대의 국가가 있었던 곳이 구주, 큐슈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목관 등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왕의 출현을 천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왕이 만약에 천왕이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은 뭘까요?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게 되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입니다. 대왕보다도 높은 태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황제였다는 뜻일까요? 일본의 역사의 아전인수는 너무나 심합니다.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내 키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호종연합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진남조의 사서에 보면은 외오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보낸 5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동진과 송나라의 조공을 해서 동진과 남조의 책봉을 받습니다. 이때 외의 왕이 도독이라고 하는 칭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백제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송나라의 황제가 거부하게 됩니다. 송서 외국전에 있는 사료를 보게 되면은 유송 문제 시대 때 외왕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지절, 도독, 외, 백제, 신하, 임나, 진안, 모한, 육국제 군사, 안동대장군 외국왕을 자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당시에 유송 문제의 윤허를 구했는데 유송 문제는 대장군 대신에 안동장군 외국왕에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제와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한반도에 있던 국가, 이들 가운데서 몇 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만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도독제 군사 앞에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등을 포함한 국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 학자들이 고대에는 임나일본무설, 즉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왕무도 역시 백제와 신라가 들어가는 도독을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유송의 황제들이 외왕에게 준 도독의 칭호를 보면은 여기에 백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의 현란한 논리에 현혹된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독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도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그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도독 제군사라고 하는 뜻은 제군사 앞에 있는 지명들의 군사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코 그 지역을 통치한다, 지배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독에 외, 백제, 신라, 임나, 모한, 진안 등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황제가 인정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송의 문제 등 유송 황제들은 백제가 유송과 자주 사신을 왕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외야 가끔씩 오지만 백제는 너무나 자주 왕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를 더 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자칭하는 그 도독에서 백제라고 하는 단어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가 외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소위 임나 일본부설의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왕에게 준 장군호와 외왕에게 준 장군호를 비교해 보면 백제의 장군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남조 황제들이 외보다도 백제를 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뒤섞여 있는데 3세기에 야마데, 일본어로 야마타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 비미오, 일본어 발음으로 히미코가 등장했다라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미호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서기에 등장하지 않고 일본서기에는 신공황후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서기에는 이 신공황후가 마치 제갈량처럼 술법을 부려가지고 신라의 수도 경주에 폭풍우를 내려서 신라를 물바다로 만든 다음에 신라왕의 항복을 받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고구려와 백제 왕이 이 신공황후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비미호를 마치 무당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여성이 무당 출신이었고 외국에서 이 여성을 군주로 옹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군주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여성이 이처럼 무당이 통치를 하는 거는 약간 모계제사의 원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 비미호가 죽은 다음에 여조카가 또 마찬가지로 군주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약간 원시적이고 무축의 권력을 가진 특히 여성들이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은 연호랑 세오녀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비미호와 세오녀 그리고 일본서기의 신공황후가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인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공황후가 태풍, 폭풍우 등을 빌어서 신라 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허구맹랑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세기 후반에 광범위한 지역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 초에 지배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일본에 있던 각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 지방호족 세력을 국조, 일본어 발음으로는 구니노 미야코라고 했는데 이들이 각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덕태자, 쇼토쿠태자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헌법 17조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헌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 컨스티튜션이 아닙니다. 대체로 정치의 대강을 담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유교적인 도덕과 불교적 자비정신, 법과적 질서 내용을 통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교화를 도모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장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어로 발음으로는 우지라고 하는데 당시 지배층들, 천황과 주변에 있는 일부 지배층들에게 주어진 성씨입니다. 원래는 성이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일본에서는 중국에 있는 문물을 180도 거꾸로 받아들여서 성보다 씨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초월한 새로운 신앙으로 사상 통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함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사천왕사와 법룡사, 일본어 발음으로 호류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천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사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천황기와 국기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책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견수사, 나중에는 견당사가 되겠지만 늘 파견해서 많은 승려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이들이 대화계신, 일본어로 다이카계신의 주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꼽혔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기내 키나이 지역의 비조,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의 불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문화는 한반도, 특히 백제에서 건너왔다라고 합니다. 일본 불상 조각 중에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금동상과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장인들이 만드는 기법을 베껴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법융사 호류사라고 하는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담징이 종이, 먹 등의 제작 방법을 외국에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스카 문화는 토착 문화의 발전 결과가 아니라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특히 백제 문화가 이식된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카 계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소와 일본어 발음으로 소가시가 외척으로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 소와 즉 소가시는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신겸족 일본어 발음으로 나카도미노 가마다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외척 소와 일본어 발음으로 소가시를 제거하고
중대형 황자 나카노 오에노 미우지코와 함께 외국 유학생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이해의 연호를 대화 원년으로 정하고 수도를 지금의 내량 즉 나라 근처인 비조 아스카로부터 난파 나니와 현재의 대판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인데로 옮기고 다음에 대규모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중국에서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화 개신, 다이카 개신은 군주 중심의 중국적 체제를 지향하고 당 율령을 모델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예에 따라서 연호를 사용했는데 대화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종래 천황과 지방에 있는 유력 호족들이 소유했던 둔창, 직할령이나 전장, 부민 등을 없애고 국가에서 소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부민을 국가의 공지 공민으로 삼고 호족과 조세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대형이 천황으로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천지천황입니다. 668년인데 이 시기에 백총강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대만 또는 중국에서는 이 백총강 전투가 일본이 백제를 지배하고 있었다가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백제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일본식으로 하면은 잃어버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개박살난 전투가 백총강 전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면은 백제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다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부흥운동을 지속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672년 임신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천지천왕이 죽자 아우와 아들이 권력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 아우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천무천왕입니다. 이 천무천왕 시대에는 황제의 신격화와 친정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내 유력호족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역사서를 편찬했고 율령을 제정해서 반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세계 성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지배층에게 성을 하사하게 되면서 황족을 중심으로 한 신부질서를 재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곡을 없애고 관인에게 식봉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인데 이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도교의 용어를 본떴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 당나라 고종 시대 때 무축천이라고 해서 나중에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가 있죠. 이 무축천이 황후로 있었는데 이 당시 고종은 간질병 등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정사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무축천이 황후로서 대신 정치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고종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사실상 황제처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남편인 고종과 자신을 합쳐서 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은 성인이라고 할 때 쓰는 성자인데 주로 정근대 시대 때는 공자를 제외하면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이성은 두 명의 성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황제는 한 명이기 때문에 성인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두 명의 성인 즉 자기 자신이 황제의 아내가 아니라 황제와 동격인 성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종을 천황, 자기 자신을 천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천후는 하늘의 황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고대 시대에는 황후할 때 쓰는 후자가 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게 묘미가 다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천자의 황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그 자체가 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이 천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던 것은 이때 천무천황 시대 때 그나마 천황권이 강화됐다라고 합니다만, 일본 역사에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권력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대에 와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헌법과 법률상에는 천황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천황이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명치정부의 개국공신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징적인 허수아비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모델이 됐던 게 황제였으나 자기 아내한테 권력을 뺏겼던 고종 시대에 천황이라는 용어, 허울뿐인 황제라고 하는 칭호에서 본땄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 백제 유민인 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명에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명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문학적이고 함축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이 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일본에 가서 항복하라고 설득을 하러 가는데, 그때의 이 군주를 제 황제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천황, 황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 제자가 아무리 봐도 당시에 부흥운동을 하고 있었던 백제의 우두머리를 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석연찮은데, 거기서 나오는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재팬, 외국이 아니라 백제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지금 일본 학자들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고, 중국 학자들은 무조건 이게 일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의문이 풀립니다. 만약에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제의 별칭, 별명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에 백제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상세히 자세히 나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중국의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기록들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면 백제의 성왕이 신라와 싸우다가 신라의 매복에 걸려서 사로잡혀 죽게 되는데, 일본 서기에는 신라 왕이 성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자기네 궁전 신라 왕이 앉는 의자 밑에 있는 섬돌 아래에다가 묻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당시에 왜구들이 정보력이 뛰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왜 이 기록이 없었을까요? 문자왕이 죽은 후 안장왕과 안원왕이 즉위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관계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일본서기에는 이때의 문자왕이 죽은 다음에 고구려의 지배층이 두 형제들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수도 평양에서 시가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형이 즉위한 다음에 동생이 즉위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듯한 기록이 있죠. 이 밖에 일본서기의 상당수가 한반도 내부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국력이나 정보 수집 능력을 보면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기록에 왜가 한반도 남부를 공격하거나 그런 기록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록도 아닌데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일본이 백제의 별칭, 즉 별명이라고 하면은 이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게다가 백제의 역사책 이름이 뭐죠? 서기. 일본의 역사서기는 일본서기. 그래서 일본서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백제의 역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한 말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본서기에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나라의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나라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년에 당나라 수도 장안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정방형이 계획도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율령제가 실시되고 불교 문화가 갑자기 융성해지는 시대였습니다. 794년 환무 천황, 일본어 발음으로 간무 천황이 해이안교, 평안교로 천도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평안 헤이안 시대는 주로 등원시, 일본어 발음으로 후지와라시의 섭관 정치가 지속되었습니다. 섭관은 섭정과 관백의 합성어입니다. 섭정과 관백은 모두 외척들이 천황 대신에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어린 천황이 즉위하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외척으로서 정치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를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성인이 되면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황을 여전히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여전히 정치를 계속합니다. 이를 관백이라고 합니다. 후지와라시가 외척으로서 대대로 천황가를 후지와라시 여성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계속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천황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어린 아들한테 천황의 자리를 물려주고 상황이 되어서 어린 아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원정이라고 합니다. 인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척 세력을 견제하는데 성공을 했으나 섭정, 관백, 원정 모두 천황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일본의 최고 군주는 대부분 자기가 실제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처럼 외척, 자기 아버지, 무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치를 했었고 영국처럼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 하나 통치하지 않는 그런 허수아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율령 지배가 쇠퇴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일본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육아의 오경과 정치제도, 불교, 회화, 담징이 범용사의 그림을 그렸죠. 를 전파했고 백제에서는 아직기 왕인 단양이 고안무 등이 유학을 전파했으며 노리사치계 해총이 불교를 전파했고 백제의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자퇴자가 일본의 미술을 전파했고 관륵 소장이 천문지리와 관련된 지식을 일본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불교음악, 의학, 제방을 쌓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즉 조선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혹은 가야의 문화를 전수받지 않았더라고 하면 일본 문화가 꽃피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영향을 거의 역사에서 다루지 않고 중국에서 직수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에서 범용사 즉 호류지 금당벽화는 담징이 그렸죠. 그 다음에 다카마스 고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고분벽화에서도 고구려의 벽화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칠지도가 있는데 이 칠지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하마드 깐수, 한국 이름으로 정수일 박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칠지도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가 7개라고 하는데 7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백제에서 외왕에게 하사한 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일본의 가나입니다. 일본의 문자를 가나라고 하는데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있습니다. 원래 사용했던 게 카타카나였는데 배우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를 약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히라가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히라가나는 일상적인 문장에서 사용하고 카타카나는 주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사용하는데 불과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카타카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변형 모형을 보게 되면은 한자에 있는 획을 따서 만든 게 이 가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견당사 선박의 복원도입니다. 배가 상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학설은 견수사와 견당사를 보내서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로부터 율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그대로 직수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사신과 유학생들을 실어 날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고요? 원인, 일본어 말하면 엔닌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견당사 일행이 타고 갔던 배가 일본 배가 아니라 신라 상인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견당사 일행이 신라인들을 통역으로 해서 겨우겨우 여러 지방을 거쳐서 장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나라의 여러 지방관들은 외국의 사신들이 지나가도 사신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통역관들이 어떻게 교섭을 해가지고 그나마 접대를 받아서 수도 장안까지 갈 수 있었죠.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국가 권력이 약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 이전에도 과연 달랐을까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신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진짜 중국까지 과연 배를 띄워가지고 갈 수 있었는지 좀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율령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율령국가와 율령체제. 일본에서 만든 논리가 율령국가와 율령체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국가다운 국가체제가 별로 없다가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여서 율령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국가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는 당나라의 율령을 베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서가 일본에 남아 있었고 19세기부터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전정승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전정승 같은 경우는 당나라 율령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령이 만들어져야 고대 국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논리를 자국 즉 일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까지 강요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모델 즉 삼성육부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당나라의 제도가 이 율령에서는 그대로 통용되지 않고 일본식으로 변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코토토리라고 해서 그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게 자기네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제를 보면은 이관팔성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담당하는 신지관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정관에는 좌변관과 우변관이 있어서 좌변관에는 중무성, 식부성, 민부성, 치부성이 있고 우변관에는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국내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신지관과 태정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처럼 제사와 일반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관제는 중국에서는 서주시대 때 있던 2000년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이때 율령체제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었던 국가체제가 중국보다 최소 2000년 정도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관과 우변관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뭔가 유사한 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발해의 삼성 육부 관제를 보면은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 밑에 중대성과 선조성이 있고 각각 충인의 지예신이라고 해서 세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본의 태정관 밑에 좌변관, 우변관이 있는 거는 발해의 삼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놈 미친놈들이 원래는 육부라고 해서 이부, 예부, 형부처럼 부자를 써야 되는데 이 부자 대신에 성자를 씁니다. 원래 이 성자는 중앙관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전중성, 내시성 등 이런 관청 명칭이 사용하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는 부자를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국의 당류를 받아들인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지방제도로서 국, 군, 리, 향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도독부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현, 향 밑에 리가 있는데 이 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 가장 큰 행정구역에 국사, 일본어 말 고쿠시를 두게 되는데 중앙에서 파견하고 밑에 있는 군사, 즉 군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임기가 짧습니다.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지는 지방 호족인 국조, 일본어 발음으로 군이노 미야코 집안에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신입니다. 제가 중국의 군연지배 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지방관은 황제나 조정에서 지방관을 임명해서 파견한다. 두 번째는 임기제, 세 번째는 회피제, 즉 본적주의 회피제도,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상피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권력을 민정과 군정 등 다양한 것으로 나눠서 지방관이 일부의 권한만 행사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 즉 일본어 발음은 군지는 현지, 본적지 출신의 인물을 임명합니다. 이거는 중국 역대 군연지배 체제의 원칙을 어긴 거죠. 게다가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 임명입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지방의 세력들, 소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구분전에 해당하는 반전수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6년에 한 번 토지조사를 해서 국가가 토지 분배를 한다. 당나라에선 3년에 한 번 토지조사를 하는데 행정력이 딸리니까 6년에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조세제도에서는 이거는 토지세 전조인데 수확의 약 3%를 징수한다. 용과 조는 성인 남성이 부담을 하고 견, 포, 토산물을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묘는 1년에 60일 이내 노역, 병역은 사실상 요역이라고 하는데 일단 자묘의 기준도 당나라보다도 훨씬 더 길고 병역, 즉 군역이 없고 이게 노동력 징발인 요역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당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중국의 율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공적 세력으로 흡수되어 귀족 세력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들이 만들어낸 게 귀족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당나라의 지배층을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귀족이 위진남북조 시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후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사사, 즉 신사와 불사 세력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황의 지위와 권한이 전제군주인 천황과 귀족들이 서로 같이 병립을 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에 말했듯이 종교를 담당하는 신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율령에는 없습니다. 이런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당나라에서 구시 중의 하나인 태상시의 제사를 다루는 기구가 있지만 이 태상시는 삼성 육부보다도 하위에 있는 관청이죠. 그리고 시성제 원리에 기초한 신분질서를 만들었는데 당나라에는 형식적으로 규정사항으로는 문벌 세력들이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규정들이 그다지 많이 없는데 이거를 그게 아니라 지배층들의 세습할 수 있는 신분질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율령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의 이중구조, 즉 군지, 군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토착인 호족들을 종신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곧 원래부터 있었던 그 지역 소국의 우두머리를 그 지역의 지방 형식적으로는 지방관처럼 임명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우두머리의 권력을 유지하는 건데 이것은 중국의 군연지배 체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일본의 율령국가와 율령체제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제도를 잘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의 당나라 시대 제도를 받아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령을 수용해서 반포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일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율령을 제정하기 전에 20년 동안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이런 제도가 신라에서 신라의 율령이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신라의 율령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도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가설, 정설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령체제는 지네 나라 역사만 왜곡을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돼서 한국 고대사의 학문 1세대들이 대부분 일본 학자였거나 일본에서 유학을 온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확실하지도 않은 이런 율령국가와 율령체제를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율령을 받아들이고 반포하기 전에 있는 역사는 사실상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국가체제라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율령체제를 통한 체제 정비가 전혀 중국에 있는 제도와 다른데 다른 제도를 율령국가라고 사실 율령국가도 아닌데 율령국가라고 못 박으면서 그거를 남의 나라 역사 즉 우리 한국 고대사에다가 맘대로 잣대를 그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는 게 견수사와 견당사를 파견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중국의 정치 제도를 모방해서 자기네들의 국가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이성시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할 때 안창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일본에 파견합니다. 원래는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가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원래 목적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점을 배우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입헌군주국,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일본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명치 유신의 개국 공신들이 지네들끼리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체제. 그 다음에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의 해군력, 하사관 제도, 독일에서는 강력한 육군과 군국주의,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을 비롯한 민법과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파리의 퇴폐향락적인 부르주아 문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대화에 성공했다라는 도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똑같은 도식을 1400년 전의 역사에다가 그대로 투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견당사 견수사가 중국의 율령과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대 일본의 율령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되고 이거는 자기 나라의 역사의 왜곡이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고대사에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